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마인TV의 새로운 게스트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안남도 평성 쪽에서 왔고요. 북한 탈북한 지 지금 한 7년 됐고요. 2017년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와, 평성이라고 하면 평양 옆인데 수도 평양에 근접해서 살고 있었네요. 그쵸. 그렇죠. 아, 평성이라는 데는 그 어떤 지역인지 간단하게 그 지역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래요? 제 기억에는 도매할 수 있는 모든 옷이 평성에서 만들어져서 평양도 전국에 뿌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성이 그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한 경기도 수원 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서울시는 평양이랑 유사한 이런 그쵸. 수도적으로. 이게 평성 쪽에는 기본 북한의 공업 도매 시장으로 이렇게 해서 가공업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이렇게 북한은 옷 가공이라던가 이런 식료 가공이라던가 다 자재가 중국에서부터 수입해서 들어오잖아요. 숱한 자재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평성에서는 그걸 가공해가지고 네. 도매업을 하는 거예요, 전국에. 네. 그런데 평성에서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성 어디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저는 평성 거류약 가공 공장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말하면 제약 공장 그런 부류에서 이렇게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다 왔어요. 오, 회계 같은 일을 하려면 경제 전문이라 경제대학을 졸업해야 네. 되고 좋은 직업이에요. 저는 이렇게 경제대학 쪽을 나왔는데 사실 북한에서 제일 여성들이 선호하는 1순위 대학이 평양 상업대학이에요. 이 1순위 최고 순위 대학이죠. 네. 경제대학은 돈 만만치 않습니다. 아, 경제자가 들어가거나 경제는 2순위로 보면 돼요. 경제대학 2순위. 가면 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네. 사실 훨씬 가기가 어렵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보다도 그 대학에 가는 게 더 어렵죠. 자, 그렇게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재료 같은 건 어디서 옵니까? 재료가 다 전국에서 와요. 이제 자강도, 황해도, 이 약초와 관련된 그런 산골 지역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봤거든요. 약초동원 가서 삽죽해고 이렇게 한 그 약재가 약재가 다 중국으로 저희 가는 건. 이게 저희는 이거 지방 쪽에서 받았는데 그 댕강쑥이라고 북한에서 부르는데 그 댕강쑥 알약이라던가 이제 다 까먹었다. 네. 명신한. 영신한 뭐 이러니 약재료들을 생산해서 이 생산품을 어디로 가냐? 군부대. 북한의 군대 쪽으로 다 보내니까 네. 아, 그럼 생산하는 제품은 있나요? 있었어요. 아, 제품이 생산이 되나요? 근데 많이 생산은 안 되고 제한된 생산량. 저희 쪽에는 이제 공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회계 겸 거의 계산 부분은 다 돈 부분은 제가 하고 이제 창고장 저보다 좀 어린 처녀애가 있어가지고 걔랑 맞추죠. 창고 이제 물품은 걔가 뭐 관리하고 그 뭐 행표라던가 이런 수단은 제가 다 관리하고 그랬죠. 아, 근데 여기 이쯤에서 그 제약 공장에서 이렇게 쭉 일을 하는데 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평성이라고 하면 국경 지역에서도 되게 멀고 평양과 가까이에 있고 그 지역에서 탈북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아요. 저는 국경 연선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중국으로 해서 그쵸. 한국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는지 북한을 출발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의 변화. 심경의 변화. 일단 심경의 변화는 제가 신의지에서 대학 다닐 때부터 있었던 거고 사실 그때는 대학 다닐 때부터 점차적으로 이게 중국 경제에 대한 거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몰래 USB를 보잖아요. 한국 네. 영화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한국 경제에 대한 발전성에 대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북한을 탈북해 갔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영화를 보면서 아, 한국은 이렇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까? 경제적인 영화에 대한 게 포커스가 아니라 이렇게 로맨스 뭐 이렇게 사랑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뭐 삼각관계 사랑이라던가 어떤 이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관계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남한 네, 영화가 제가 뭐 어린 나이에 그게 많이 물줘줬죠. 아, 저런 사랑이 있냐. 네. 뭐 이런 것보다 기본적인 계기는 평양에 시집 가려고 하다가 안 된 상황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충격도 받고 희망이 안 되면 다른 길을 선택해보자 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하다가 탈북할 수 있는 계기들이 변수들이 생기면서 가자.
아, 희망이 없다 이 나라에. 잠깐만. 그러면 그 운곡 공장에 검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아니 거래약 가공 공장. 거래약 가공 공장. 자, 네. 그러면 거래약 가공 공장에서 무탈하게 지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떤 계기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 거래약 가공 공장의 이게 특성을 알아야 돼요. 거래약 가공 공장이 전국에서 이렇게 자재를 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자재가 고갈됐어요. 이제는. 맞습니다.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자재를 어디서 구입하겠냐? 이제는 평성 시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그 약초를 파는 거기 가서 이제 야매 가격으로 그러니까 약초들을 사들여요. 사들여가지고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이 약 생산을 한 걸 또 이제 군부대에 다 이렇게 국가 가격으로 군부대에 넘겨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북한은 계획경제여가지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공장 기업소가. 이 국가가 지정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엄청 낮아요. 그쵸. 예하면 삽주 한 킬로가 사들여야 되는 국가값이 13원이다. 시장에서는 얼마 합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뭐 13,000원 하고 뭐 15,000원 이 가격에서 어망초망한 가격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드립니까? 비싼 돈을 사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낮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자금이 어디서 나야 되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금이 어디서 나겠냐. 이 자금을 어디서 났냐면 북한은 공장 기업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남한처럼 운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직업이 없으니까 다 장마당 이런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요. 여성들이. 그러면 이 여성들이 장마당에서 번 돈을 가지고 주민센터라는데 어쨌든 나의 조직생활 적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사무소에서도 너무 이렇게 딸질하고 동원 나오라 뭘 나오라 막 귀찮게 하니까 이렇게 공장에다 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들이 한 달에 대가로 돈을 내야 돼요. 네. 한 달에 2만 원? 예, 2만 원씩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쌀 가격이 그때 당시는 2,000원 했거든요. 근데 2만 원씩 내니까 쌀 가격이 10kg 가격이잖아요. 큰 돈이네요. 그럼요. 10kg씩 한 달에 공장에다 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그 돈이 모아지는 거죠. 우리 체약대가 300명이 있었어요. 체약대가 뭐예요? 체약대가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여성들을 이렇게 조직한 어떤 이런 하나의 조직이에요. 조직이에요. 거죠.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 300명. 아, 그러면 되게 많은 인원인데 그 사람들이 이 제약 공장에 정만 있고 나가서 자유롭게 장사를 해서 장사를 하고 돈을 한 달에, 벌어들이니까 예. 정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600만 원이에요. 그거 진짜 많은데요? 네, 그러면 이 600만 원을 가지고 공장이 운영돼야 되는데 이 공장이 운영되는 거에 대한 돈이 들어와서 이 장비에 기재하고 이게 또 이제 군부대로 팔려나가고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냐. 네. 내가 이게 600만 원을 시장에 가서 야매 가격으로 사왔는데 판매 가격은 국가가 지정한 가격으로 군부대에 내야 되잖아요. 이건 장사라고 해도 완전히 미치는 장사인데요? 미치는 장사잖아요. 이게 북한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은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이제 군부대에 싼 가격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득이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고. 300명이라는 체약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공짜로 그냥 그 돈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국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조직 생활을 팔아가지고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쵸. 조직 생활이라는 걸 팔아서 돈을 내게끔 강제로 짜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국가가 폭리를 취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렇죠. 거죠.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근데요. 이 폭리를 누가 취하냐? 북한에서는 회사 사장이 아니고 지배인이잖아요. 네. 공장 지배인. 또 공장 안에 당비서가 있어요. 또 차국 있죠. 당비서. 네. 자, 이 사람들이 제일 큰 우두머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 안 있어요. 자기들도 그 먹고 300명 살아야 중에 되고. 한 10명 것만 조절하면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 돈이라는 매달 들어오는 600만 원에 대한 이렇게 포커스가 여기저기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인이나 당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함부로 국가를 위해 쓰게 안 해요. 나도 개인 생활이 있고 나도 개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뺏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는 거를 이제 회계가 얼마나 똑똑해서 뒷바라지를 이 처리를 잘하냐에 따라 이 회계가 똑똑하다 바보다라는 게 결정되고 이게 처리 잘못하는 회계는 여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회계라는 자리를 들고 앉으면 당비서에게도 그 잘해야 돈을 되고. 적절하게 돈을 주고 다른 데 국가에 쓴 것처럼 장부 처리를 하라는 처리해야 되고. 거잖아요. 네.
백수에게 하라는 거죠. 그러다 나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AI 막 이 정도로 머리가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머리도 아니고 그걸 짜내서 어떻게 맞춰놓고서 북한에 대한 회계 시스템에 맞게 이걸 해야 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잘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던에 대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평양 제약 공장이라던가 지방마다 이렇게 덕약 가공 공장들이 있는데 이 체약대가 다 되어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공구 그룹바라고 이렇게 평양에서 중앙 그룹바가 내려와서 가끔 한 번씩 쳐요. 검열을 내려와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검열 내려와서 이제 뭔가 한 사람을 잡자꾸나 하면 잡아놓죠. 예, 근데 이게 던을 이 사람들한테 던을 줘가지고 올렁뚱땅 해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예민해지면 저희가 공장이 이렇게 검열이 붙였어요. 네. 검열을 어떻게 붙였냐? 오늘 우리 공장 누가 이렇게 중앙당에 쐈어요. 중앙당에 보고를 했어요. 지금 이 던들이 이상하게 비리가 많다라는 이렇게 직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부터 회계가 모든 장부를 했으니까 이제 자꾸 부르는 걸 자꾸 회계를 부르니까 제가 20대 나이잖아요. 20대 나이에 그 꼭대기에서 나와가지고 앉으라. 회계 앉아. 들어라. 나가시라. 들어라. 나가시라. 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가슴을 저으면서 그래서 아이고 이제 또 뭘 얘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무서움증을 느낀 거예요. 막 무섭죠. 무섭고. 예. 근데 뭐 여기서 검사들처럼 뭐 아주 예의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소리 지르거나 그렇죠. 이럴 거잖아요. 저도 우리 엄마가 사무관에서 다녀서 최고검찰서 검열 받았던 이야기 할 때가 있었어요. 뭐 소리 지른대요 막.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멘탈이 나가가지고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딱 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말이 달라지면 나가라 했다가 또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거기서 하느라고 했는데도 걸렸어요.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대가 그렇게 노련할 수가 없죠. 이런 검열도 여러 번 해봐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안다고 북한에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20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걸려서 어떻게 됐어요? 걸려가지고 그때 제가 충격을 먹은 게 내가 쓴 게 아니라 얘네들이 썼으면 얘네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을 회계한테 가져야 된다는 이게 없더라고요. 다 자기 살아나갈 구멍만 생각하고 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제일 약한 회계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다 덮어 씌우는 거죠. 네, 회계도 조금 쓰게 하긴 하는데 이게 네.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네. 아니 나는 솔직히 이렇게 쓰라고 해서 썼다. 지배농지가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앞에다 놓고 얘기 못하고 지금 다 올벌벌벌 하면서 뒤로 다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좀 충격을 먹기 시작하면서 하다가 좀 감안해서 제가 2달간 혁명화를 가는 거네요. 네, 노동 단련대 2달 갔어요. 평생 노동 단련대. 그래도 그 감안해 준 거예요. 뭐 회계가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없고 지배인 당비서는 우리 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이력이 있는데 나도 그때 당시에 아무리 정확하게 기입하려고 해도 이게 뭔가 걸리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구멍들이 있어서 있죠. 결국 평상시에는 단련대 2달을 가게 되네요. 2달이면 작은 거죠. 짭짭기는 하지만 네. 사실 그 안에서의 생활은 고달파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당시는 막 자존심이 막 상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북한에서 회계다, 부기원이다 하면 그나마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선망하는 직업이고, 그쵸, 많이. 예, 그리고 또 뭐 맹간에서 이렇게 틱거리면서 사람들하고 다 대상 안 하잖아요. 덜을 다루는 애들이. 네. 근데 거기 쭉 들어가서 이제 뭐 도적질하다가 온 사람들, 뭐 뭘 하다가 불법하다가 얻은 사람들 막 마구잡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뭔가 그냥 검열받고 들어왔잖아요. 내가 너무 뭐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저한테 식당 일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직업인데 당연하죠. 식당이었습니까? 식당 일 시키더라고요. 식모를 했답니다. 예, 하면서 거기 또 중국에 탈북했다가 온 엄마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여쯤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던 우리 박시경 씨에게 그 어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게 그렇게 솔깃했나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제일 싫었던 게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는 어떤 이런 정신이 너무 강하잖아요. 이게 진짜 폐쇄국가라는 게 그때는 폐쇄국가라는 걸 폐쇄국가니 뭐니 이런 언어 자체를 몰랐는데 뭔가 이렇게 복종해야 되고 여자의 말은 막 무시하고 남자들 말만 다 옳고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이게 좀 저로서는 싫었어요. 그게 저랑 똑같은 소리 하네. 싫었어요. 그때부터 슬슬
이 북한 사회에 대한 이렇게 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이 두는 이런 사회에 대한 이렇게 회의감이 있죠. 회의감. 저는 회사 다닐 때 얻어맞았어요. 그때 20대인데 40대 먹으신 분들이 저가 나 저렇게 주디법보 하다는데 한 번은 처음 맞을 줄 알았다 이렇게 앉아서 하는 얘기. 근데 원래 북한은 그렇잖아요. 너무 쌍스러운 얘기를 하고 남자가 말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싫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가 나 언젠가는 한 번 저렇게 저 맞을 줄 알았다고 말하는 데서 저 완전 멘붕 왔어요. 나는 늙어도 저렇게 더럽게 늙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자가 여자 편을 들지 않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 엄마가 뭐라고 하던가. 엄마가 저희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엄마는 중국 탈북했다가 이렇게 잡혀 들어온 엄마예요.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1년 6개월이라는 걸 받았는데 한 6개월 만에 그 매를 맞았는데 그 잘못 다쳐서 귀에 그 고막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앓다가 귀를 못 들어요. 그때 그 엄마의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저도 충격 먹었죠. 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때리고 뭔가 치고받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안 느끼잖아요, 북한 사회가.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이런 게 무서워서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화 잘못하면 이간 나고 성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맹간한 피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충격을 먹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맞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엄마가 자기 딸 둘인데 그 막내딸이 여기서 남자 잘못 만나고 유산해서 그 출혈해서 죽었대요. 그 애엄마가 신경이 변화오면서 맏딸을 데리고 중국을 갔는데 그 맏딸이 중국에서 그래도 농촌 남자인데 엄청 자기 딸을 이렇게 그 공주 모습을 한다고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여성들이 저렇게 공주처럼 떠받들려면 산다고?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어머니가 야, 내 딸뿐 아니라 그 중국에 간 여자들도 보면 솔직히 중국에 또 가보니까 그런 삶은 아니지만 북한보다 나은 삶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전대받고 산다고. 중국 남자들은 그렇게 여성들을 전대한대요. 그때는 한국 소리는 잘 안 하더라고. 존중해주고 그냥 공주처럼 떠받들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중국 돈 100원 가지고 실컷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돈에 대한 걱정이 크지 중국은 많지 않다 하면서 자기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면 다시 중국 갈 거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날 보고 회계면 뭐하냐, 너 또 돈 얼마나 벌어? 뭐 내가 버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뭐 나나 그냥 거칠거리 할 정도로 먹고 살 정도로 그러지 말고 눈 좀 시야 좀 넓혀서 좀 그런 데도 나가보고 이민이다. 네, 나가라. 길을 알려주셨네. 그래도 저는 회계라는 그 직업에 대한 아직 이거를 넣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부심이 당시. 있지. 네,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는 거는 정말 이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막바지 먹고 살고 힘들고 뭐 꽃제비 생활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덜해되면 가지 그렇게 왜 가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딱 나오는 시점에 보니까 2009년도 화폐 개혁이 딱 재개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공장도 어수선해지고 먹고 살기도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두 가지 길이 생겼죠. 진짜 여기서 장사를 해서 뭔가 다른 길을 찾아보냐 아니면 탈북의 길이냐. 들은 소리도 있고 하니까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네,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천을 해가지고 그 언니가 그때 결혼하고 살림을 했어요. 언니 돈, 엄마 돈, 내 돈 이렇게 해가지고 평성 다음 순천이잖아요. 네, 저쪽 함경도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내려가는 쪽에 바로 옆에 순천이 붙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평성은 옷 가공이 유명하고요. 순천은 신발 가공이 유명해요. 북한도 지역마다 이렇게 가공업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 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신발을 덤에다가 저 북쪽에 가서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유통업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 길을 나섰죠. 엄마 돈, 언니 돈 다 긁어가지고 예, 장사로. 그때는 전 재산인데. 예, 북한에서 이렇게 제 뭐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이렇게 경제적인 머리도 괜찮고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또 나는 나대로 잘 될 줄 알았어요. 계산을 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신발이 이렇게 한 틀에 얼마면 이제 북쪽에서 얼마라는 이렇게 정보 수단이 있을 거잖아요. 전화로. 그러니까 얼마면 얼마 떨어지겠다. 완전 이렇게 논리적인 수학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 때려치우고 내가 이제 자꾸 고민을 붙으면서 이런 2달 있다 나와서도 다녔어요. 회사를 다시. 회사를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뭐 가창고장이 좀 이게 보긴 봤는데 뭐 장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하던 그런 기법이 아니잖아요.
딱 이렇게 보니까 막 분기표도 막 이렇게 뭐 맞지도 않게 막 해놓고 이걸 다시 수정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머리가 받고 아파. 그거를 집에 놨는데 해봤어요. 아, 이 지금 뭐야 창고장 이거 해놓고 이거 뭐냐고 하니까 창고장이 싫다고 하죠. 이거 할 줄도 모르면 좀 적당히나 닫혀놓지 뭐 이렇게 닫혀놨냐고 막 이렇게 해보고 막 이러니까 집에 딱 거기서 하기 좀 간두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충돌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그만둔다 해가지고 막 분기표를 딱 때려치운다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나와서 그 다음 신발 장사 한 거네. 장사라도 하자. 그러지 않아도 2009년을 이거 뭐 화폐개혁에서 돈도 안 들어가는 이 뭐 거지 같은 공장 미련없다. 진짜 거지 같은 공장이다. 미련없다. 신발 하려고. 해보자. 이게 돈은 없잖아요. 제가 네. 집에 가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언니한테 가서 언니를 설득하고 예. 제가 엄마나 언니 뭐 가족들은 또 저를 많이 믿잖아요. 그쵸. 예, 믿고 돈을 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순천시장을 훑었어요. 훑어가지고 일단 내가 한번 해산이랑 좀 가격이 맞더라고요. 해산은 가공업이 좀 남쪽만큼 발전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 쪽으로 가가지고 해산하고 연결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럼 해산으로 한 번 왔다 갔나요? 아니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했나요? 2번 갔다 왔는데 막 힘들더라고요. 이제 순천에서 이제 해산행이 뛰잖아요. 타고 해산까지 가는 노정이 거의 3, 4일 걸리고 가다가 연착되고 거기서 하루 쉬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피곤하고. 달리기가 힘들죠. 예, 달리기 북한에선 장사가. 달리기라고 해요. 맞아. 네, 달리기 장사. 장사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물동량이 많았을 거고 신발이라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여러 개를 이렇게 다루면서 가야 되는 거라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근데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실은 일을 계속 하겠다, 혼자서 하겠다 이 생각 안 하고 해산에 가서 그 지역에 사는 이렇게 신발 전문 동업자를 하나 몰색하자고 내가 일단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동업자를 몰색해서 거기다 물건만 발송하면 되니까 네. 내가 왔다 갔다 안 하려고 그랬던 그럼 거죠. 나는 아래서 쏴주고 좀 믿음성 있는 동업자를 하나 잡자. 시발점은 나도 내가 나빴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네. 지역에 있는 동업자는 거기서 이제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얼마다 어느 디자인이 맞는다.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디자인을 또 고르고 서로 이렇게 사람이 피곤하지 않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장사를 하죠. 요즘 그래도 휴대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사가 조금 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저는 휴대전화가 당시는 없고요. 이제 유선전화로 계속 했어요. 했는데 근데 그래서요? 여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까요? 시스템을? 이해합니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물건을 그쪽에 올려보내주면 그럼 그쪽에서 그거 물건을 받죠. 받아서 도매를 하든 소매를 하든 시장에 몽땅 널어넣는 풀어주고 거죠. 그거 시장에서 돈을 걷어서 다시 돈을 나한테 내려오는 보내주는 시스템. 거죠. 그럼 여기서 돈을 받아서 다시 또 순천시장에 가서 그 회사 쪽에서 원하는 신발 디자인을 또 모아서 또 발송하고, 또 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원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가 없기 전에는 사람이 물동량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녔습니다. 근데 유선전화가 조금 발달하면서 가지 않고 물동량을 평양에서 다른 지역에서 평양으로 쏴주는 사람이 서로 호상 대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육체가 편하게 장사를 그럼요. 했습니다. 두 번째 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올라가서 뿌렸어요. 한 번은 뿌리고 시장도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장사꾼들한테 물어봤어요. 내 디자인이 이런 건데 괜찮냐 물어보면 장사꾼들은 이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이 잘 나가더라, 이 디자인은 잘 안 나가더라 라는 어떤 정보를 받고 제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득을 보고 없앴어요. 그쪽에 있으면서 여자를 하나 알게 됐어요. 그 여자하고 소통도 많이 하면서 우리 일단 한 번만 같이 나랑 왔다 갔다 보자 해서 일단 둘이 같이 내려왔어요. 해산에서 네. 와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본인이 이렇게 그 시장에서 본 안목으로 디자인 치는 거 있고 이분이 더 나보다 오랜 경험이 있고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좀 봐달라. 그렇죠. 믿는 거죠. 일단 보고 그에 맞게 나도 이제 돈을 하겠다. 처음에는 성공이 됐잖아요. 나 혼자는. 이렇게 왔는데 같이 와서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때는 내 나이가 30살 되기 전이니까 이 엄마는 40대 후반이었어요. 아주 장사에 노련하죠. 나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냥 행위이고 우욕만 앞서는? 우욕만 앞서는 어떤 일이 계산만 정확하지 우욕만 앞서지 이렇게 사람을 안목을 잘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기당했구나? 향후에는 그 엄마한테 사기당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신발을 해서 그 신발 이렇게 와서
논의를 했죠. 자, 우리 서로 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돈을 여기다 합심해서 이거 좀 해보자. 근데 이 엄마가 딱 얘기를 나 화폐 개혁하면서 그때부터 돈이 얼마 많이 안 돌아간다. 나 얼마 못 내겠다. 그럼 내가 7을 부담할 테니까 있는 것만큼만 부담 이렇게 해라. 해서 7대3 대신 이득금은 5대5로 먹자. 내가 할게. 서로 믿고 좀 해보자. 난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막 뭐를 믿고 어디오고 뭐를 믿고 거기다 물건을 발송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를 믿고라는 게 몰랐어요. 그냥 머릿속에는 이게 사람을 너무 믿은 덕분에 제가 어쨌든 한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행을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막 팔딱팔딱 뛰는 이런 소녀의 스타일이었고 그 어머니는 진중하고 이런 묵직하고 막 이런 이미지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믿음성이 간 거예요. 믿음직스럽지. 그 어머니랑 같이 딱딱 치다 보니까 가격도 탁탁 같이 내리칠 줄도 알고 그쪽에서 뭐 이게 신발 한 틀에 뭐 이해하면 뭐 10,000원이야 20,000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가면 됐어 해가지고 노련하게 상대방 장사꾼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아주 유도리를 잘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면 보니까 와, 이 엄마 참 이게 장사 수단이 참 좋다. 딱 그렇게만 본 거지. 사람 속을 어떻게 깊이 못 보잖아요. 한길 열길 저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제일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제일 어렵죠. 근데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장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뒤쪽에서 할 건데 저희 엄마도 장사하면서 정말 여러 번 당했습니다. 제가 중국 돈으로 많이 벌어다 가져다 주면 새파랗게 젊은 년에게 엄마가 막 한 500달러씩 가져다가 물 먹이고 그래서 저 정말 우리 엄마 석석했습니다. 근데 순진하면 장사를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기면 앞에 이렇게 흑막이 씌어가지고 얘가 자기를 사기칠지 어쩔지도 몰라가지고 몰라요. 50이 다 되는 우리 엄마가 20대 초반한테 당해가지고 정말 저도 그때 너무 어이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나빠서일 수도 있지만 북한 같은 그런 암흑의 세계에서는 남의 돈을 가져다가 날아가는 돈을 쳐가지고 내 거를 만들면 그게 승자다. 양육강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쵸. 저는 지금도 참 이렇게 많이 생각이 많아져요. 이 좀 열악한 나라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사기꾼이 더 많은 거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엄마 어떻게 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같이 쳤잖아요.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같이 올라와서 같이 뿌렸어요. 네. 뿌리고 그 돈을 거기에는 그 엄마 돈 30%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득금을 이렇게 엄마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서 이득금만 좀 그 엄마 주고 다시 그 돈을 안고 제가 내려왔어요. 네, 그때는 이모 했지. 이모 이제 이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뭐 신발 이거 이런 디자인은 여러 알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조금 더 쳤어요. 사가지고 그걸 또 다시 보냈어. 네, 수화물 몇 행, 몇 열차, 몇 번 수화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며칠이면 뿌릴 수 있냐? 그러니까 4일은 걸린대요. 그래서 4일 동안 기다렸어요. 한탕은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탕은 됐어. 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잖아요. 네. 아하, 이 엄마구나. 되는구나. 다시 또 받았죠. 받아가지고 했는데 막 이득은 많이 안 났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는데 이득이 얼마 안 났어. 근데 시작부터 잘 되겠어요. 얼마나 순진하나 봐요. 진짜 하다 보면 뭔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거기서 나도 내 이득금은 조금 챙기고 다시 또 쏴서 올려보냈죠.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훌 날았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이모가? 없어졌지. 그 4일만 기다렸죠. 이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아. 그래서 좀 안 되는가 보다. 3일만 더 기다리자. 그럼 이제 한 줄이잖아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돈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몇 열차, 어느 열차원한테 돈을 맡기겠다 하면 그 열차원이 자기 수수료 떼고 그 돈을 우리한테 갖다 주잖아요. 네. 근데 열차원을 계속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네. 돈을 준 거 있냐? 네. 없대. 이제 한 주일 딱 됐는데 그다음부터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엄마 돈도 지금 다 들어가고 되게 언니 돈도 들어가고 게다가 장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외상을 준 분이 있어요. 순천에서 얘가 똘똘한 게 잘해주네. 빚에 시달리죠. 외상을 갚아줘야 돼요. 외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제일 난감하죠. 근데 부모나 뭐 언니나
이 돈보다 지금 남의 외상값을 한 게 너무 지금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달겨야 되는 거지. 이제 예, 이제부터 달긴다고 하죠. 내가 이제 단련 받아야 될 상황이니까 외상을 가져간 사람은 여기 와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끊임없이 찾아갈 거란 말이죠. 이제 남한처럼 이제 부채값을 받는 데 대한 사채업자들이 이렇게 막 사람 닳거듯이 그렇게 닳구는 거예요. 막 이 갔나 무슨 갔나 무슨 사기꾼 갔나라 해서 사기꾼 취급하면서 내 돈이 안 되면 그냥 뭐 무슨 소리 다 나오잖아요. 이 쓰레기 막 별의별 소리 다 남자 나오잖아. 그리고 군대까지 앞세워가지고 집에서 가장짐을 들어가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나 때문에 이제 우리 집이 지금 들이닥치게 된 거예요. 아유. 나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항상 그랬어요. 좀 가만히 있어라. 넌 너무 좀 이렇게 설레발치지 마라. 나는 네가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좀 그 욕심인지 뜻은 뭐 도전이겠죠. 나도 어떤 딴 거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나는 네가 너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안 무난한데 항상 어머니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젊었고 진짜 도전이 강했던 것 같아요. 될 것 같았는데 이제 결과는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는 집. 근데 혹시 그 여자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집 알아요? 해산? 해산의 알죠. 집은 알아요? 그럼 가야지. 그래서 간 게 제가 해상까지 오게 된 거고 네. 일단 못 찾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해산에 집에 가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없어요. 왜요? 남편하고 애만 있고. 왜요? 남편도 끝까지 모르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대요. 중국 간 건가? 모르죠. 그냥 거기서 북한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 남편도 사기꾼일지 알아요. 아. 그렇다고 그 남편하고 아들하고 살았는데 처녀애가 가서 그 해산 땅에 가서 해산에 가면 무섭죠. 전 못 가봤습니다. 아랫사람들은 해상 가면 무서워요. 네. 또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막 어떤 느낌인지. 어스크리하고 막 깡패들이 많은 것 같고 막 남자애들도 막 무리로 이렇게 있고 막 강간이나 뭐 살인이 많은 데가 해산으로 해산이요? 많이 주목돼요.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그렇군요. 그럼 그 해산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집에 가니까 우리 마누라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안 나왔다고 하죠. 장사한다고 갔는데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기 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아가씨 혼자 가서 뭐 네, 싸울 내가 줄도 그 모르지. 남의 땅에 가서 남의 지역에 가서 뒤집어 엎겠냐고. 뭐라고 뒤집어 엎어요. 내가 힘도 없는 게. 그니까요. 그래서 뭐 여인숙에 있으면서 돈도 다 떨어지고 집에도 못 가고 내가 엄마 돈, 언니 돈 다 날려버리고 이게 얼마나 참담한 심정인지 내가 알지. 죽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아니죠. 이렇게 머리가 까매지더라고요. 새하얘지더라고요. 이제 내가 없으면 분명 그 장사꾼들이 엄마한테 이제 뭔가 해코지 할 텐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중국 가서 돈 벌어서 보내줘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중국을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아 본인이? 그 북쪽에 올라와서도 경계심이 서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잘 안 하고 왜냐하면 아래쪽 사람하고 위쪽 사람들을 억양도 다르고 아래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많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나는 무서웠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말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말투가 그러니까 좀 그쵸. 잡아먹고 맞아요. 막 이렇게 이기겠다는 승부욕도 너무 강하고 하니까 예, 내가 져주는 게 낫지라는 생각에 그래서 뭐 갈 데가 시장밖에 없으니까 없죠. 사람을 찾으러 가니까 이렇게 남쪽 사람들은 대화를 안 해도 이렇게 입은 것만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외지인. 외지인. 그러니까 타깃이야. 한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시장에서 계속 날 반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 해산이나 무산 쪽에 보면 외지인이 들어왔을 때 인신매매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중국으로 보내야 될 사람을 물색할 때 외지인을 타겟팅으로 하더라고요. 외지인. 그러니까 내가 타깃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 없어져도 찾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해산에서 그 지역 사람을 보내면 찾는 거야. 그치. 응. 그 여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죠. 사기꾼이고 뭐고 떠나서 막 속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됐던 거예요. 그 여자가 얘기하는 게 너 집 어디냐? 평소에서 왔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 얘기를 쭉 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중국 안 갈래?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요.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이렇게 돈 찾을 길은 막막하다. 안 될 것 같다. 얼마나 더 순진하나 봐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가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잖아. 네. 나는 접해보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항상 좋은 말만 해. 중국 가면 이렇게 식당 가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지금 여자들이 집에다 돈 보내고.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여성분의 집에 좀 있다가 중국 온 거죠. 아휴.
근데 계기가 신경이 왔었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이렇게 이런 신경의 변화가 아니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한 번 이렇게 머리가 덜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신경들이 나를 압박하고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환경적으로 압박하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내가 겪었던 상황,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적인 요소, 주변 환경이 압박을 하면서 그 어느 순간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간 그 거죠. 진퇴양난이라고 죽지는 못하겠다. 살아서 어떻게나 뭐 걸어서라도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온 거죠. 넘어왔죠. 아, 그럼 우리 박시경 씨는 중국에서 좀 있다가 한국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대한민국에 오게 됩니까? 돌고 돌아와서 뭐 16년도에 한국으로 왔죠. 한국 택했죠. 그러면 한국으로 올 때 뭐 몽골이었어요? 태국이었어요? 태국으로 해서. 오, 태국으로? 태국으로. 태국에 들어오면서 그 확정적으로 뭔가 이제는 나에게 자유로운 신분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평온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늦죠. 언제였어요? 사실 제가 중국에서 잠깐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릴 텐데 식당 일을 했어요. 조선족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북한에서 온 애니까 이렇게 중국도 딱 일할 때 보면 이렇게 북한 애들 티가 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서빙에 안 내보내요. 반찬 안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 하고 설거지 시키고 청소시키고 막 주방에서 아무리 바빠도 저를 안 내보내요. 친구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서 많이 일을 했는데 그 사장 와이프가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때. 너무 딱딱딱거리면서 막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같은 또래인데도 이거 일 시킬 때는 그냥 뭐 완전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또 북한 여자에게 불법 체류자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인식이 있으니까 얘는 어디 못 가고 싫은 소리 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이제는. 내가 반항하면 그 신고하고 얘한테 안 좋은 거를 또 서로가 상호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으면서 일을 하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거기다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밥까지 해주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돈 버는 데만 신경 쓰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막 해주고 하는 게 지치는 거예요, 제가. 예, 육체적으로.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러다가 그 사장 와이프랑 좀 싸웠는데 그래도 뭐 그나마 돈 차이가 나한테 주는 돈이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중국에. 거의 식당을 하는 이게 중국에는 식당을 하는 여성들이 없어요. 다 한국 오든지 남방으로 가든지 하는데 이게 젊은 여자가 없으니까 다 5, 60대 여성들 쓰잖아요, 이모들. 그 이모들한테는 한 3,000원씩 주면서 우리 시경 씨는요? 나한테는 그냥 1,100, 1,200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그 직원들 밥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식당에서 내가 다른 일하라고 밥만 해주는 것도 아닌데 핸드폰이 없었어요, 내가. 그러다 점점 모아가지고 핸드폰을 하나 개통을 했죠. 그 신분증이 있어야 핸드폰 개통이 될 거잖아요. 근데 없었으니까 1년 만에 마침 그 그래도 사장 와이프가 1년 동안 그 싸우면서도 있으니까 꼭 참고 있으니까 이게 스타일이 참다 이렇게 폭발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개통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 또 한 3개월 지나서 인터넷이 뭔지 배우고 이러다가 거기서 이제 내가 식당에 오는 한 조선족 남성분을 알게 된 거예요. 감자전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는데 마주쳐가지고 그 사람이 야 이렇게 중국말을 나한테 시키잖아요. 근데 중국말이 좀 사성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북한에서 왔지 이렇게 된 거지. 딱 보면 우리도 사실 중국어 하는 거 보면 조선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죠. 억양에서는 그냥 딱 티가 나고 스발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지? 원래 츠발라 이러는데 네. 있어 디테일이. 근데 내가 근데 어떻게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야 딱 보면 모르냐? 이쪽에 젊은 애들 이런 데서 일하는 애들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근데 넌 왜 한국 못 가고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일하느냐? 그래서? 참 착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길을 몰라서 못 간다. 나도 인터넷이 인제야 접하고 이게 사장네 쪽도 인터넷 접할 수 있는 길을 안 준 것 같아. 이게 완전 싸구려 인력이잖아요. 바보지 바보. 내가 바보죠. 내가 알기로는 내 친구 애가 거기 간 북한 여성분을 사귀었는데 쥐뜨고 좋은 거 받아서 살더라. 어허? 그래서? 게다가 TV도 보니까 뭘 많이 나오던데 이만갑 하고 또 모란봉 클럽 있고 뭘 또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갑이 뭐냐 물어봤어요. 이만갑이 뭐냐? 그러더니 자기가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찾더니 이거 봐라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순간 어땠어요? 보는 순간 내가 들었던 거와는 상상이잖아요. 아 여자들이 다 예쁜 거야. 난 구질구질하게 찌질을
해가지고 그냥 진짜 막 이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막 이렇게 이러는데 얘네들은 그때는 의심병이 많아서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다 나니까 네. 의심병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잘 믿질 않았어 누구를. 보여주는 것도 안 믿었어요. 이게 현실이나 뭔가 북한에서 얘기해주는 거 좀 뭐 보여주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냐. 계속 돌려봤어요. 돌려보고 다른 채널 안 봤어. 볼 줄도 모르니까 그것만 계속 본 거예요. 봤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하나가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은 들어보면 알죠. 느낌상. 알죠. 아, 얘네들 진짜 실질적으로 행복해 보이는구나. 참 생기발랄하고 지금 나와 이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인생을 사냐라는 그런 게 오고 있었죠. 국적도 없이 신분증도 없이 떳떳하게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막 자기 방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얘네들보다 뭘 못해서 내가 그쵸. 내 인생을 이렇게 갉아먹으면 사냐. 가야지. 가자.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연결고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유. 이 사장 부부는 저를 허군데 놔주면 되나? 안 놔주지. 1,000원짜리 싸구려 인력인데. 싸구려 인력인데 일도 잘하지. 어떻게 하든 뭐 식당에서 부려야지. 그때 상황에 그 식당에서 밥 해먹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나중에는 또 뭐 대한민국에 가서도 내 혼자 밥 해먹을 수 있는 뭐 어떤 이런 도움은 게 있었지만. 도움은 있었지만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시간 낭비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밖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이름이 안성남이었어. 난 이 유튜브 채널을 봐서 그분이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 네.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분이에요. 지금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았죠. 찾아가지고 그때 알려주면서 제가 영쾌도 그분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네. 그다음부터는 생각이 어떻게 해서나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사람 그 여자친구인지 뭔지 잡아야겠다. 네. 그래서 얘기했죠. 한국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나 사례를 드릴 테니까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좀 열어달라. 아, 이게 진짜 길을 몰라서 중국을 헤매는 탈북민들이 많군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무서워서 자기를 내붙이지 못하니까 연결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1년 6개월 만에 그 통로를 찾았다는 것만 해도 나한테는 큰 행운이죠. 그쵸. 탈퇴는 안 해줘도 노력은 해보겠다. 근데 장담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막 손을 붙어잡고 확고하게 도와달라. 그래서요. 큰 사례 하겠다. 그분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뭐 언제 들어간대요, 일하래. 근데 결혼하래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비자도 하고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 좀 기다려라. 해서 그 오빠니 기다리다가 연락을 받게 그 되는 오빠가 거예요. 네. 들어와서 운 좋게도 연락이 된 거예요. 그 여성분이랑. 네, 북한 그 여성분. 여성분이랑. 친구 산다는 분. 그래서요. 그 여성분이 평택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속으로 막 예. 잠도 못 자고 막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죠? 그때부터는 뭐 사장 와이프가 뭐라 해도 하나도 안 들리고 일 못한다고 뭐라 구박해도 그러려니 하고 나는 한국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알겠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따라 이렇게 온 거예요. 왔죠. 와가지고 참 그때 얘기하면 지금도 내 인생에 이런 길이 있었구나. 사실 그때는 내가 왜 탈북을 했지? 내가 뭐 이게 뭐 그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했던 거랑 너무 판이한 나의 인생이잖아. 내가 이러자고 탈북한 건 아닌데. 그쵸. 근데 뭐 이게 다 과정인지는 뭔지는 내가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힘들었다.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당연히 힘들죠. 신분을 숨겨가지고. 근데 다 힘들 것 같아. 다 중국에서는 힘들죠. 우리 북한 여성들이 진짜 힘들면 빨리 길을 찾아서 다른 거짓 쓰지 말고 빨리 한국행을 택해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쵸? 그래도 1년 6개월 만에 빨리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네요, 한국까지. 그래서 오는 요정이 이제 뭐 태국 거치고 뭘 거치고 뭐 이렇게 하다 나니까 거의 시간 낭비가 한 2년 남아낸 것 같아요. 아유, 저도 길에서 그냥 로상에서 한 거의 10개월을 가까이 우리 아마 있었는데. 오면서 한 살 더 먹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내가 중국에서 삶을 어떻게 이렇게 막 되새기긴 싫지만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요정들 있잖아요. 내 인생의 요정이. 내가 나한테 너무 이렇게 막 불쌍한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거지? 솔직히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혼자서 헤쳐나가는 모든 삶이 어쨌든 북한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혼자만의 길을 가는 이런 게 나한테는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죠. 우리 북한 여성들이 여기 와서도
생기발랄하게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아서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공정을 이렇게 전수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지만 아직 우리 이렇게 북한하고 남한에 대한 이렇게 편견을 못 버리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연결고리가 질 때마다 진짜 북한에서 태어난 게 내 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나라를 선택할 수 없었는데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그 땅이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 세계 5%에서 상위 클래스에서 출발을 한대요.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왔다는 것만 해도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한국에 와서도 북한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가가지고 어떤 자기 개발을 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갔던 거잖아요. 갔다가 전환점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렇게 멘탈 하나하나를 이렇게 수양해가는 과정. 정신 승리를 해가는 거죠. 정신 승리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태국에 들어왔을 때, 야, 한국에 가면 우리 이렇게 하고 집 준다더라, 뭐 어떻게 한다더라, 정착금은 얼마 준다더라, 집은 어떻게 배정받는다더라, 거기 앉아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도 거기서부터 정보를 조금 듣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부터요? 그럼 시경 씨는 어디서 들었어요? 나는 그 중국에서 삶이 피폐하니까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만 있어서 벗어난 다음에는 그냥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저랑 같이 생활했던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접점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20대는 원래 그렇게 많이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러면 한국 쫙 들어와서 인천공항까지 딱 들어오잖아요. 인천공항 들어오면서 느낌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근데 느낌은 아늑하고 이렇게 이제 내가 살 것 같구나라는 느낌. 그때부터는 또 걱정도 많았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30대를 지나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대에 왔으면 막 뭘 모르고 막 짤랑짤랑 올 텐데 이게 좀 30대 좀 지났으니까 또 40대 지난 분들은 또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뭘 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30대 지나서 온 분들 난 나이 먹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런 생각 하듯이 이제부터 뭘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런 걱정. 저는 그 고생이라 생각 안 했어요. 예, 왜냐면 중국 땅에서 고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가는 게 고생이 아니고 막 솔직히 마음은 편했어요. 막 그 길이 아닌 길을 찾아가면서 막 그 나무에 부딪히고 뭐 이래도 비 쫄떡 맞아도 이거 고생도 아니지. 진짜 내가 살러 가는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도 이런 건 없고 일단 인천공항에 딱 내리니까 아늑하고 뭔가 이렇게 tan계가 풀어진 느낌이고 저는 좀 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평온한 느낌. 그냥 그렇구나. 대신 뭐냐? 네. 제가 드라마로 보던 이제 자본주의 경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는 내 인생에는 그 펼쳐진 모든 이렇게 세계가 드라마인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내가 진짜 이게 뭐 영화에서 보던 그런 지역에 진짜 내가 오긴 왔나? 꿈 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이런 데까지 이렇게 왔다는 게 이게 진짜 뭐 이게 진짜 그런 사회나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현실에 대한 이렇게 받아들여서 막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이게 없는 거예요. 꿈인지 생시인지. 그 모든 게 꿈만 같이 느껴지죠. 그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꿈 아니지? 이러면서 들어오죠. 그 신체 검사 하러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병원. 어쨌든 저희가 들어오면 다 신체 검사 하잖아요. 네. 이게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이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런 무료다? 참 이게 신기했어요. 뭐 거기서는 뭐 무료가 뭐예요? 뭐 대기해야 되고 상상도 못할 일이 부딪히고 하니까 희한하다. 그냥 희한하다. 제가 지금 위가 안 좋았거든요. 네. 이렇게 좀 잘못 먹으면 이렇게 위가 꼬이고 막 이럴 때도 약 하나로 해결되더라고요. 약 하나, 새파란 알약 하나만 먹으면 깨병 부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딱 낫고 하니까 그 약의 효능에 놀랐겠구나. 놀랐죠. 약도 좋고 막 여성들 치아도 봐주고 이게 의료 수준 정도도 떠나서 내가 사람 사는 세상에 왔구나. 그리고 저는 대접받는 느낌이었어요. 존중받는 느낌.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의사 선생님들도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느낌을 못 느끼다가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사람들한테 소통하는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다가가기도 하고 참 친절하다. 친절은 진짜 백인 것 같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친절하죠. 엄청 진짜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원에서는 가끔 이렇게 외부 쇼핑도 시키고 그래요. 그리고 뷔페 식당 가서 이렇게 먹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런 걸 있어요. 쇼핑 어디에 나갔었어요? 아니, 남대문 시장 거기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하나원에서 이렇게 이런 걸 주잖아요. 이렇게 돈을 얼마씩 나눠줘가지고 돈 쓰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사고픈 걸 사라 하고 이렇게 상품권을 주잖아요. 돈을 줬어요. 돈을 얼마씩 이렇게 15만 원, 15만 원씩 주잖아요. 주면 가서 사고 싶은 거 사라. 저희가 가서 살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어딜 가냐? 거기서는 영락교회라고 가서 이렇게 도우미 해주시는 분들을 청해요. 그러면 이 교인의 한 명에 두 명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쇼핑하는 방법을 네. 알려주잖아요. 그 남대문 시장에 데리고 네. 갔었어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매장들이 하나씩 있고 있잖아요. 매장에 들어가니까 옷들이 다 예뻐 보이지. 그러니까 예쁘다. 너무 다 비싼 거야. 우리 눈에는 막 네. 2만 3천, 15만 원 가지고 지금 가서 하라고 하는데 네. 8만 얼마짜리, 막 5만 얼마, 막 10몇만, 중국에서 뭐 5원짜리 막 이런 것만 보다가 네. 이걸 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맞아. 이걸 날 보고 사라고? 이거 어떻게 사? 못 사지. 걱정을 해서 화장을 못 하게 해요. 그러니까 화장을 못 하고 살다가 지금 화장품 오니까 신기하잖아요. 화장품 사는 애들, 무슨 애들 해가지고. 근데 저는 옷 한 벌 샀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와서 살면서 그러면 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때 당시 첫째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열심히 벌면 그지 나만데 뭐 이제 아쉬운 소리 안 듣고 먹고 사는 거는 되겠구나 이런 거. 그리고 뭐 일을 해도 제가 좀 대한민국에 와서도 거의 이렇게 예산이나 재무 회계 쪽으로 일하다 나니까 이렇게 북한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내가 일할 때 북한에서는 막 여기저기서 나를 막 단련시키고 막 힘들게 했는데 여기는 그지 내가 일만 잘하면 내 먹고 사는 돈이 나오고 이게 시스템이 뭐 이제 고정적으로 다 이게 네. 정규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배우는 데까지는 좀 힘들지만 그지 북한처럼 막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머리 써야 되는 이런 상황도 없고 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벌면 내가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네. 그냥 누가 누구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유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누가 신경을 안 쓰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처녀 때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는 사이가 북한이거든요. 그럼요. 예. 생활청화 얼마나 싫습니까? 생활청화. 나는 지겨워요. 막 생활청화, 조직생활 이런 거. 너무 지겹죠.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면 분명히 좋은 점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부분이 또 좋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행복한 순간은 직장인이었으니까 오자마자 한 4개월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직장인의 삶을 살았으니까 급여 통장에 이렇게 네. 돈 찍히면 제일 기뻤고요. 네. 나는 로망이 있었어요. 이제 전자제품이랑 이런 게 다 신기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살면서. 나는 이렇게 아직 결혼을 못 했잖아요. 네. 아니죠. 안 했죠. 결혼 안 하고 아가씨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모자라서 결혼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제가 드라마를 봤을 땐 좋은 집에서 뭔가 다 갖춰지고 사는 거 이런 것만 봤잖아요. 그쵸. 오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집을 줬으니까 이렇게 왔는데 급여만 타면 일단 전자제품도 사놓고 TV도 좀 좋은 거 사놓고 드라마를 볼 때 막 소파도 넣고 이런 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그래서요? 좀 집 같은 집에서 이렇게 좀 아늑하게 살고 싶다. 처음에는 냉장고 사고 그다음 다음 달 급여 들어오면 또 뭐 TV하고 TV 탁 사놓고 그다음 또 세 번째 달 들어오면 또 뭐 샀습니까? 소파 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나니까 재미있죠. 어쨌든 버는 것만 해도 뭘 채워다 넣는 하지 것보다 저는 냉장고 안에보다 이렇게 뭔가 냉장고에 이렇게 설치해놓고 이렇게 건물을 인테리어 이렇게 버는 게 그 재미가 좋아서 이렇게 네. 집에 들어오면 집 같고 이런 게 짝문을 산다 해가지고 짝문을 사고 돈이 들어간 거를 사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죠. 행복했어요. 막. 그리고 또 뭐 또 돈 들어오면 또 쇼핑하러 가고 이게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게 다 혁명적이에요. 밥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지 막 불을 피우면서 밥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앉혀놓으면 그냥 알아서 다 익어버리고 이제 그냥 마냥 편안한 것 같아요. 편안한 거. 내가 그걸 느꼈어. 한국 사람들은 뭘 자랑을 안 해.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은 나부터도 와서 뭐 하나를 생기면 그걸 자랑하고 막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뭐 음식도 이상하게 했는데도 이걸 봐라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네.
아이 심성이에요. 네. 애들 심성인데 살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네. 근데 우리는 그냥 좋다고 해. 이게 있구나. 뭐 냉장고도 딱 그러잖아요. 저는 남편이 없으니까 이렇게 같이 온 여자 친구들한테 야, 나 이거 샀다. 한번 봐라. 이거 얼마짜리였냐 하면 뭐 이거 얼마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제가 뭐 이제 이렇게 와서 침대 사잖아요. 네. 막 매트도 사고 네. 뭐 침대도 사고 저는 그냥 집 인테리어 하는 데만 포커스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커튼 사고 뭐 소파 사고 진짜 혼자 사는데 소파까지. 근데 다른 애들은 안 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해를 못했어. 너는 왜 안 사냐? 나는 사는데. 근데 돈 있어야 사지 뭐 이러는 거여서 나는 뭐 월급 타면 그거 사는 정신에 이게 일하고 들어오면 집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집이라는 이 어떤 울타리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막 너무 허전해 보이잖아요. 막 공허하고 아무 사람도 없는데 걔네들이라도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지. 행복한 거지. 그 북한 사람들은 잘 살면 일단 소파가 있어야 되고 나는 조금 그냥 북한에서는 조금 그냥 밥 먹고 사는 집이었어요. 우리 집에 호랑이가 백두산 호랑이가 따옹 올랐다는 거 호랑이 천 있잖아. 알죠? 소파. 호랑이 한 마리 뒤에 있는 천 소파 얼룩덜룩한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그쵸. 그때는 그거에다가 우리 엄마가 커튼을 이중 커튼을 했는데 그 학이 막 날아다니는 그 중국 천수런 천 알죠? 막 이렇게 시무렇게 해가지고 학이 날아다니고 이중 커튼으로 여름 커튼, 석 커튼 그리고 벽지 이게 그냥 바래니까 엄마가 또 다시 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거든. 북한에서는 아버지들이 집에서 담배 피우기 때문에 벽지를 그냥 자주 바르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게 귀찮으니까 아예 한쪽 벽면을 커튼을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양쪽 사이드가 다 커튼이었고 우리 집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난 처음에 그게 유행이었어요. 이게 커튼이 집의 프라이드인 거야.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 없는데 커튼 보러 가가지고 커튼을 57만 원짜리 산 거야. 우리 신랑이 너무 놀라가지고 한국은 커튼이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아니 도대체 커튼을 어떻게 하면 57만 원짜리 제일 비싼 거 산 거야. 이게 남한테 보여지는 부심인 거야.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이 여자가 너무 허례허식이 쩌는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근데 내 친구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자잖아요. 매트라는 문화가 없잖아요, 북한에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살던 이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매트로 살려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아직도 바닥이 편해요. 그래서 바닥에선 못 자겠고 해서 덜친데 내가 이번에 할매처럼 덜침대를 사야겠다. 이게 덜침대 딱딱하잖아요. 뜨끈뜨끈하고 이렇게 전원만 딱 넣으면 좋아. 이거 벌어서 이것도 뭐 사냐 큰 마음 먹고 덜침대 하나 샀어요. 네. 근데 거기서 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뭐 쿵당쿵당 뛰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아는 동생애가 오면 할머니 같은 느낌이라고 하겠는지 뭐 내가 행복한데 뭐 좋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덜침대 누가 안 안 쓰잖아요. 사죠. 예. 근데 그때는 예쁜 매트보다 이렇게 덜침대가 눈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트는 문화가 접목해보지 않아가지고 이 땅바닥에서 바닥에서 자던 느낌이 있어서 이게 어리지만 그 할머니처럼 그 장수떨 침대만 돌아가면 찾아보는 거예요. 맞지?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불을 딱 떼면 밑에 고기가 따끈따끈할 때 거기 들어 누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 게다가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둘째예요. 네. 언니, 나, 남동생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찬밥 둘째가 둘째는. 어디 가도 찬밥도 뭐냐. 왜냐하면 아들은 아들이라고 해서 막 품어주고 마디는 마디라는 어떤 묵직한 이렇게 둘째는 게다가 또 제가 좀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잘 안 하고 자꾸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니까 살짝 눈밖에 나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잘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맨 아래 목부터 이렇게 쫙 네. 내가 맨 끝에 가면 제일 추웠어요. 잘 때는 제일 추웠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잘 때. 그러니까 항상 따끈따끈한 그 아랫목이 그리웠던 거야. 그치. 덜침대 사가지고 항상 따끈따끈한 데서 나 혼자라도 이렇게 디굴디굴 굴르는 이런 행복감 있잖아요. 세상 행복하죠. 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갑자기 지금 돌침대 소리 하니까 나 돌침대 사고 싶어. 난 진짜 지금도 뜨끈뜨끈한 그게 지금도 너무 제가 그 대전에 살다가 서울에 이사 오면서 덜침대만을 안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와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설치 비용도 설치하고 아직도 지금도 제가 그 매트보다 덜침대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아니 겨울에 딱 들어갔을 때 따끈따끈하고 그거 참 좋더라고. 예. 난 좋더라고요 돌침대.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싱글
사이즈 아니고 키를 꽉 싸가지고. 잘하셨어요. 거기서 띠글띠글 굴러도 되잖아. 네, 그렇게 좀 그런 데서 제가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개인 사생활 다 공유가 되나? 집 안에 또 뭐 장식해서 넣으면서 그 살 때 뭐 행복감을 느꼈던 게 있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고르는 게 있지 않았어요? 나 커튼. 아까처럼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이었거든 그때. 57만 원짜리 커튼 걷어오니까 우리 신랑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57만 원짜리 커튼이 어디 있냐고. 커튼을 어디서 57만 원짜리를 가지고 오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가만 보면 우리 북한에서 온 친구들 집에 제가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네. 커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같아요. 저도 네. 같아요. 내 친구 애들도 가보면 커튼을 무조건 사. 네. 여기 분들은 이렇게 단출하게 이렇게 뭐 화이트색 단출하게 하나 딱 사잖아요. 근데 울긋불긋한 막 꽃 문양 있고 막 이런 거. 중국 감성이 왜 흐르는 거. 비싸? 그런 게 더 비싸요 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 집에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집에 학이 막 날아다니고 소나무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커튼을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한쪽 벽면 또 그런 무슨 커튼이 있었어요. 중국 커튼이 시뻘건 거. 그리고 우리 집의 소파는 정신분열증이 올 정도로 호랑이 한 마리, 백두산 호랑이가 따옹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소파가 있었는데 그게 천소파 있잖아요. 비려더요 호랑이. 거기 앉으려면 호랑이가 이렇게 하고 노려보는 그런 소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북한이 먹고 살기 힘든 나라다 보니까 집을 잘 꾸리고 타일이라도 박은 집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걸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에 커튼 좋은 거 넣고 소파 넣고 이게 집의 경제력이었어요. 그 허례허식에 완전 쩌는 문화권에서 공산국가가 원래 이렇게 겉에다가 드러내는 거에 엄청 집착하다 보니까 그쵸, 눈에 보이는데 북한 주민들도 똑같았어요. 눈에 보이는데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도 허례허식 쩌느라고 우리 집에 누가 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너는 우리 집 누구도 안 와. 근데 여기 한국 분들은 집에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게 많이 거부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느낌에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집에 초청을 잘하잖아요. 네, 뭐 할 때 우리 집에 그러니까 집에 초청하면 내 집 분위기를 버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커튼도 해야 되고 예쁘게 집을 꾸며야 된다는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커튼 좀 네. 집착해요. 그래가지고 비싸게 주고 샀죠. 그죠? 근데 그때는 마트에 가서 사는 걸 모르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도 싼 값에 파는 거는 싫더라고요. 비싼 거. 비싼 거. 이왕이면 사는 거. 네. 같은 값이면 몇 년 쓸 건데 네. 비싼 거 사자 해서 비싼 거를 사고. 근데 저는 좀 한 방에만 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도 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되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커튼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커튼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직장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처음에는 뭐 구직 사이트를 해가지고 들어갔죠. 제가 면접을 2번은 봤어요. 네. 다 떨어졌어요.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쓰고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도 잘 몰랐고 거죠. 경력도 없고 그 네. 나이에 네. 그래도 자격증은 따고 갔었어요. 무슨 자격증 따고 갔어요? 회계하고 관련된 뭐 전산회계라던가 세무 자격증은 일단 따고 들어갔는데 네. 자기소개서 쓰는 게 막 엉망진창이었죠. 네. 막. 그나마 갓 설립된 그런 회사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처음에는 세무서 쪽에 지원을 했는데 네.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2번 다 안 됐어요. 면접도 떨어지고 안 되고 해가지고 원서를 다 제출했는데 뭐 한 23군데는 뭐 면접도 안 보고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당연한 거죠. 여기 사람들도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러다가 어떤 이렇게 그 세미나 쪽에서 만났던 지인분을 통해서 직장을 하나 알게 돼서 들어간 게 그 IT 컨설팅 회사라고 그게 뭐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게 정보화 시스템에 그런 시스템 관련된 회사 있어요. 예. 그럼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딱 들어가니까 회사가 여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직장 생활 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북한에서는 거의 다 수동식 이렇게 방법으로 막 업무를 하잖아요. 그럼 회계할 때 회계할 때도 막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 손으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현금에 대한 개정 과목들이 있어요. 네. 여기는 차변대변하지만 북한은 차방대방 해가지고 이렇게 네. 언어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기표라는데 이렇게 일일이 자재가 들어왔다면 분기를 다 수동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수정을 해야 될 때는 다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할 때는 뭐 지워서 하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뭐 계정별 원장에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다 수동식으로. 얼마. 나중에 이제 합계 낼 때는 더 합계 원장 다 있어서 거기다 하나하나 수동적으로 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게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잖아요. 제가 더전을 써봤는데 입력하면 뒷자리가 따라 나오고 이게 엑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함수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다 합계가 계산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북한에서 일을 여기서는 10분이나 15분에 다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너무 일이 편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선진 국가와 후진 국가의 이게 차이가, 발전한 나라는 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후진 국가는 뭐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느끼게 됐죠. 우와, 일단 이거 중요한 거다. 예,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해서 끝낼 수 없는 일을 15분 내지 20분에 만약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한국은 예, 인력을 절약할 수 효율적으로. 있고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정확성, 효율성, 신속성 뭐 이런 거 오, 맞다. 거장하게. 시스템에다 그냥 입력만 하면 알아서 속도도 자동으로 빠르잖아요. 속도도 빠르고 예. 쫙 나오니까 쫙 일하는 게 나오니까. 편하죠. 예.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네. 틀린 부분을 빨리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원이 어디가 틀렸다는 빨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 북한은 어때요? 모든 장부를 다 뒤져야 되고 분기표 다 한 장 한 장 뒤져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틀린 숫자를 찾아내고 하면 밤새껏 일단 결산을 하게 되면 그냥 밤을 새야 돼요. 어머니, 어떡해. 하나라도 틀리면 뭐 어디 가서 찾아야 되고 이게 우리 엄마도 창고장에 있었는데 상업관리소에 있었고 그냥 무슨 보따리 그냥 안고 집에 오던 기억이 나요. 뭐 이렇게 이런 거 해가지고 몰마다 뭐 이런 거 와가지고 걔랑 밤에 그 촛불 밑에서 뭐 찾는데 우리 아버지가 불 꺼라 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당연- 북한은 정의장 서류를 다 뒤져야 되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예, 여기는 시스템 뭐 파일 쭉 열고 틀렸다면 다른 파일 가서 찾아보고 이런 게 연관성이 있는데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수동식이 거의 7, 80%예요. 북한은 예.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프로그램화가 잘 안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면서 한국의 직장과 북한의 직장이 딱 비교되고 오버랩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믹스 커피가 이렇게 쌓여 있고 북한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뭐 다과라도 옆에 있고 이게 문화잖아요. 네. 당연한 문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직장에 출근하면 거기서부터 제가 와 직장 생활 뭐 해볼만 하구나. 또 그렇죠. 제가 북한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직장에 이렇게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 집 밥을 사 먹어서 보내야 된다는 문화가 없었어요. 네. 근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고객이 온다던가 뭐 어때 거래처가 손님이 온다 하게 되면 점심밥을 사서 먹여서 보내는 문화가 되어 있고 네. 북한처럼 막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도시락 문화에 쫄아서 이렇게 살진 않아도 뭐 직장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이 식당을 돌아가면서 먹는 이런 문화도 되어 있고 하니까 네. 편리상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편리상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저는 직장인의 삶, 북한에서 직장 생활했을 때 막 이렇게 고달팠던 그런 환경적인 삶 네. 여기서는 그래도 손님이 왔으면 같이 나가서 좋은 걸 먹고 그쵸, 돈 내고 응? 사 먹으면 돈 내고 되죠. 사 먹고 이게 선진 국가와 후진 국가의 사이였더니 직장 문화 그러면 어쨌든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든 무슨 떠나서 북한은 뭐 안 받습니까? 예, 일이 그렇죠. 없어서 더 받지. 일 없는데 자꾸 일 만들어서 하라잖아 나보고. 그냥 그 통역이 먹을 거 주지도 않으면서 통역이 없어서 그냥 앉아 있는데 우리는 사무실에서 입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책을 보고 앉아 있는 게 우리 업무인데 우리 노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손님이 없는 날에는 무조건 어디 외부 작업에 돌리거나 다른 부서에 배치해가지고 몸으로 때우는 일을 시켜서 고생을 시켜야만 그래도 밥값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도대체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저는 한남대학교라는 데서 일을 했는데 대학교 가면 자기 사무실에 어떤 먼지 같은 건 닦지만 바닥 청소하시는 분 다 따로 있고 청소하는 분 다 그치, 따로 따로 있잖아요. 있잖아요. 북한에서 청소 어떻게 해놔요? 여자가 하잖아요. 같은 여자가 부서에 알지. 있어도. 저도 이게 부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가씨니까 당연히 내가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방도 내가 청소하고 막 밀대. 북한은 또 이게 바닥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막 이렇게 신발 이렇게 막 흙바닥으로 다니다 보니까 항상 바닥이 올록올록 가 있고. 맞아요. 먼저 빗자루 가지고 톱밥이라는 게 있어요. 톱밥. 네. 이렇게 나무 자를 때 이렇게 가루가 네. 나오잖아요. 그 톱밥을 가져다가 물기 좀 있게 해가지고 먼저 다 쓸어내고 나중에 먼지 다 걷어내고 네. 그 다음 또 이제 밀대질 해야 되고 네. 이게 완전히 그런 데 문화에 있다가 이런 일대로 해야 되고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여기 어디 그런 문화 좀 있는 작은 기업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는 좀 그랬어요. 그러다가 좀 살짝 좀 큰 회사 가니까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다 있는 거야. 네. 가끔 뭐 이렇게 고객님들 오면 이렇게 커피나 타주는 거 이런 거만
하는 것만 해도 그래도 내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편한 거예요. 회사 생활이. 그 남과 북의 어떤 그 회사 생활 문화 차이에 그 필기도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네, 많잖아요. 그쵸. 근데 북한에 제일 귀한 게 이게 필기도구하고 복사지잖아요. 맞아. 근데 이 복사지들을 정말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뭐 그지 그렇게까지 이면지 쓰긴 써야지. 그러나 뭐 복사지 쭉쭉쭉쭉 뭐 복사 마음대로 해야 될 소리는 마음대로 복사하고 필기도구가 뭐 돌아가면서 이제 굴러다녀요 회사에 맞아. 필기도구가. 우리는 볼펜 하나가 이거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이거 없으면 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생활청화 가도 이 볼펜은 가져가야 되고 하나라도 없어지면 누가 내 볼펜을 가져갔냐 막 눈이 아우나업이 돼서 똥다리 찾지. 돼서 찾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뭐 없어지나 마나 뭐 없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그쵸. 사무실 볼펜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복사용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좋아요. 이렇게 아침 저희 모입시다 저희하고 또 생활청화 모입시다 오세요 강연에 오세요 뭘 하세요 자꾸 모이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랬죠.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거의. 근데 그런 걸 하다가 이렇게 여기 와서 가끔 저 회사 생활 있어요. 어쩌다 가끔. 좀 모입시다 뭐 이럽시다 하면 젊은 분들은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나이 든 분들하고 일하는 회사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싫어요. 모입시다 어쩝시다 이럽시다 이거 되게 사실 요즘은 다 인터넷 이렇게 메신저로 네. 지시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되는데 얼굴을 봐야 뭔가 으쌰으쌰가 된다 해가지고 부르는 이런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사업 지시나 어떤 거 이런 거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를 다 이렇게 뭔가 과장님이 메일 전송시키고 메일 보냈습니다, 메일 확인해 주세요 이러면 메일 보고 이 카톡으로 다 지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너무 신선했어요. 5분 내로 타지오까지 팩스라는 게 찍 가가지고 거기서 벌 수 있다는 이 현대식 이런 시스템이 신기하잖아요. 그쵸. 이제는 좀 몇 년 동안 익숙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어요. 네. 이 기계가 쭈꾸덕 가가지고 거기 뭐 5분이면 뭐 받았나요? 뭐 받았대. 우와 이제 신기하네. 그럴 수 있어요. 참 혁명적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왜 저런 걸 사용하지 못하지? 외국에서만 딱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북한은 도입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쵸. 외부와의 접촉, 이렇게 발전에 대한 옥죄가 많잖아요. 뭔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그 북한 사람들도 이제 뭔가 이렇게 정보들을 많이 알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뭔가 또 새로운 이렇게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도전 그쵸. 이런 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알기 시작하면 북한도 뭐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고 이런 데에 대한 많은 이렇게 우려감을 가진다고 할까? 이거 다 억제시켜 놓잖아요. 일부러 억제시키는 거죠. 억제시키죠.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똑똑하면 다 뛰니까. 정답이죠. 똑똑하고 생각을 하면 다 뛰어버리고 다 뛰어버리고. 북한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개돼지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밥만 먹고 하라. 똥 싸는 기계를 앉아있기를 원할 것 같아요. 당에서 너희 하라 하면 그대로 해라.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령님의 교실을 간철하지 못하면 죽을 권리도 없다라는. 지금 그 말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는 그들의 말이라면 죽어서라도 관철해야 된다는 목숨 걸고 완성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어명처럼 받아들였던 그런 문화권에서 북한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근데 항상 구호도 그렇잖아요. 관철을 목숨으로 사서 하자. 당의 어떤 명령과 지시를 목숨으로 사서 하자. 당이 뭐야? 목숨이 여기는 자기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그쵸. 이 저기는 그냥 목숨이 국가가 나서서 이걸 위해 자살을 하라고 협조를 하고 자살 방조를 하고 자살을 부추기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령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 싸우자.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요즘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총과 폭탄이 돼가지고 장군님이 이렇게 방아쇠를 딱 당기면 우리는 총알이 돼서 날아가라고 했잖아요. 우리 총폭탄 정신 그렇게 봤잖아. 청북당 전승이지. 장군님은 명사스 우린 명중탄 격동상태 순간에 우리는 산다. 그래서 장군님이 이 방아쇠를 당기신다면 단방의 목표를 우리 날아가서 박살내는 거야. 지금은 핵폭탄 정신으로 바뀌었어요. 핵폭탄 장군님이 핵단추 누르면 우리 핵 메고 가서 죽어야 되는 거야. 자살을 부추기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럼- 얘네들은 죽어도 된다. 하찮은 거지. 우리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말아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선동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세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서부터 하다 나니까 솔직히 저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있잖아요. 그런 충성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회사만 들어가면 끝까지
끝까지 뭐 그거 일하는 그 열정이잖아요. 네, 그건 좋은 거 아닌가? 회사의 애사심이죠. 근데 일하다 보니까 내 기운이 막 회사에만 다 집중돼서 빠지고 집에 오면 너무 공허하고 이게 기가 빨린 느낌이고 그런 게 있었어요. 직장인.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뇌시킨 어떤 좋은 장점이기도 한 반면에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네, 북한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다가 한국에 와서는 사실 혁명적이다 생각한 게 팩스가 오고 가고 주고받고 서류의 어떤 자유로움이 있어서 이게 자유분방함이고 이게 자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했습니다. 누구나 아주 손쉽게 그 외국 자료를 접하고 일을 하는데 성과적인 어떤 효과물을 내기 위해서 구글 검색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산다는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또 특별히 없는 거죠? 좋았던 점이요. 네. 그럼 한국에서 뭐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친해지기 위해서 본인이 뭐 노력한 건 있나요? 제가요? 문화권이나 이런 게 있던 난감했던 순간이 없나요?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도 해봤는데요. 그 사람 관계가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사람 관계는 다 어려워요. 네. 뭐 그리고 북한에서의 그런 나가자 정신이 있어가지고 네. 명령하거나 이렇게 하시오라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축돌난 네. 일이 있었죠. 이렇게 네. 상관하고 뭐 이러시오 저러시오 이런 거에 예민해지는 거 그런 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한국은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네. 하시오라고 하면 나한테 지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고 직장에서도 뭐 특성이 다르겠지만 뭐 맞지 않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여기 분들은 좀 유도리 있게 그 애들러서 좀 얘기하는데? 얘기하는데 이렇게 스타일이 좀 직설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평성도 직설적이네. 직설적이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지만 애들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직설적인 어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감정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직장에서 좀 살짝 충돌이 있었던 것도 있고요. 네. 지금은 좀 나아졌죠? 똑같아요?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죠. 많이 노력하고 있죠. 북한 때가 빠지려면 우리가 조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가끔은 이게 북한 때구나 라고 알면서도 이렇게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네. 평생 살다가 신의주에 가니까 어떤 점이 이색적이었습니까? 옷을 입는다던가 이게 물건들이 거의 다 중국산들이 많잖아요.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보다 신의주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국 물품, 그것도 이렇게 좋은 거를 쓰더라고요. 네. 이렇게 국내 이렇게 중국에서 돌아가는 좀 비싼 상품들을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렇게 우상화를 가지게 되죠. 환상이 쫙 가지게 되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신의주 쪽에 물물거리를 하러 네. 오잖아요. 큰 무슨 컨테이너 같은 차를 네. 몰고 와서 물품을 버리고 가고 이러는데 그 운전기사들 네. 중국 땅에 살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운전기사들이 그치. 신의주 땅에 와면 어린 제 마음에도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뚱뚱하고 그렇게 못생긴 사람들도 너무 멋있어 팩트. 보이고 저런 사람한테랑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좋겠냐. 북한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저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중국에서 그럼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네, 어린 낮은 마음에는. 성공의 처녀들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근데 평양에서는 뭐 부자들이 있다 해도 난 부자가 있는 세계를 경험 못했으니까 그냥 도시가 멋있고 조직 생활은 또 막 빡시게 시키더라고. 막 살기는 지방이 좋다. 그래서 평양에 대한 환상은 또 없었습니다. 그냥 도시만 깨끗하다 이랬던 건데 라진이나 이런 데 딱 와도 중국 사람들이 정말 별거 아닌데 컨테이너 운전하는데 배땡이 많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뚱뚱하고 막 쉐프 이러며 다니는데 이게 수염도 어떤 사람 막 수염이 만큼 나와도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중국말로 뭐 쏠라쏠라쏠라쏠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신기하고 너무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보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죠. 어린 마음에. 저는요 북한에서 어릴 때도 그리고 좀 나이 먹어서도 전 그 사람들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부자인 줄 알았어요. 큰 그 자동차에다가 짐 물동량 싣고 다니고 그러니까 장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와 저건 물건이 저 사람 물건인가? 와 저거 자동차 저렇게 크다크만 거 자기 거라는데 끌고 다니면 저 자동차는 얼마짜릴까? 와 부자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차 끌고 와가지고 북한에 보면 이렇게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무역거래하는 회사들. 신의주는 지사라고 하더라고요. 지사로 이렇게 물건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에 나오는 그 지도원이라던가 사장들한테 그 물건 실어 온 사람이 오히려 띡띡띡띡거리면 어머 말말말 하면서 이렇게 손짓하면서 이렇게 불이라는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치 너무 무슨 회사를 먹여 살리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방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만 먹고 사는 거 맞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그 저기 신고원들도 거기에 답장 엎드려가지고 아무개 선생님 그 하는데 운전기사인데. 그럼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라고 왜 중국 사람들에게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도 없냐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어로 남자를 부를 때 센성 이렇게 불러요. 그게 직역해서 말하면 선생님이 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아저씨라는 표현이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 컨테이너 있잖아요. 밖에 물건 가지고 오면 선생님 하면서 그 북한 아주머니들이 장사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그 배때 나온 사람들 불러대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탁 걸어가는 거 보고 저는 맞아. 좀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중국을 조금 어느 정도 알 때였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못 배우고 딱 봐도 못 배운 티가 나거든. 중국 놈이한테 베일해가지고 나 자기 글자 모른대. 자기 글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중국어 운전기사들이.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이 우리 사장도 선생, 아무개 선생 딱 이렇게 부르는데 그치, 도대체 전칭해가지고. 이게 무슨 차이냐. 그래도 이게 중국이랑 가이드를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나는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대학교 그 어린 나이에 현실은 좀 봤어요. 막 이렇게 지사로 물건 드리고 막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신기하니까 그거 호기심에 보잖아요. 뭐가 제일 신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멋지게 보는 사장도 그 사람들 앞에서는 뭐 하이하이하고 막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 중국 사람들 멋있다. 그렇게까지만 아는 거죠. 저 부자인가 보다. 근데 이쪽 번뇌로 넘어와서 한국에 와서 지금 만약에 중국 사람 그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고 안 하죠. 그러면 안 하죠. 하겠어요? 알고 어떡해요. 눈높이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보이던 게 참 호기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집에 그 아래쪽에 졸업하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또 평양 남자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서 평양 시집 가겠다고 넘실거리고 그게 얼마나 철딱선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그 평양 남자에게 시집 가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살짝 들었는데 그 남자하고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친척들이라던가 아니면 평양에 알고 있던 지인들이 이렇게 소개해주죠. 될 줄 알았어요? 지인이 소개해줘도 둘이 만났을 때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이런 거 이렇게 조건이 나오니까 경제적인 조건을 대잖아요. 네. 물론 이렇게 맞선을 해줬어. 그러면 그런데 요즘 북한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뭐 가져오라 그래요? 네. 난 거기까지 못 가봐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뭐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 비용이라던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살면 이제 경제적인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거를 미리 얘기해요. 그 너가 결혼할 때 하면 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 나 이건 잘 될 수 몰라가지고. 있냐? 될 수 있냐? 네가 너희 쪽에서 뭐를 돈 가져오랍니까? 돈? 돈. 제 때는 1,000달러 부르더라고요. 적네요. 10,000달러였었는데. 1,000달러 부르는데 1,000달러도 저도 뭐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 하니까. 1,000달러가 얼마나 큰데요. 네. 그리고 또 뭐를 해올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나이가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결혼 정년기에 연애를 하거나 중매로 뭔가 결혼 문턱에 어떤 직진까지 가본 경험이 없어서 사실 남자 측에서 뭐를 요구하는지 내가 몰라서 그래요. 저는 일단 그 목표가 평양으로 시집 가는 게 목표였어요. 뭐 누구나 꿈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었으니까 지방에서 평양도 잦은 출장을 다니다 나니까 너무 평양이 나의 어떤 이렇게 로망이 됐구나. 로망이었어요. 북쪽에 사셨잖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여성들은 다 로망이에요. 지방에 있으면 그게 로망이긴 하지만 로망이에요. 평양에 떨어져서 좋은 간부의 처자로 들어가면 중앙당에 있는 간부의 처자로 들어가면 아주 뭐 땡큐긴 하죠. 근데 그것을 높이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10,000달러가 없었기도 했고 원래 대학교를 졸업해도 지방생들이 평양시에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중앙당에서 딱 찍어서 이 사람을 어디다가 떨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수명이기 때문에 그쵸, 넘겨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지 막 평양에 막 높이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군관도 있을 수 있고 평범한 평양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평범한 평양 사람이어도 평양에 살고 싶다. 수도에 대한 어떤 이 좋은 환경에 대한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 일반인도 괜찮겠다. 근데 뭐 일반인은 힘도 없거니와 거주 붙일 수 있는 힘이 없는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려우면 내가 그만 경제력이 되냐라는 조건을 북한 남자들이 그걸 내걸어요? 그쵸. 평양 남자가 어쨌든 값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됐다 그래라. 됐다 그래라. 이제 됐다 그래라 하기 전에 그게 뭐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었으니까 막 용예군인도 가서 보고요. 용예군인 어떻게 하나 못 살아. 용예군인이면 다리가 없거나 뭔가 여기 척추 용예군인. 예. 그 목을 살려야 되는데. 용예군인도 받고 용무사가 제일 괜찮은 그거였죠. 직종으로 보면. 네. 아유. 예. 키 작고 막 왜소하고 근데 공부는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무사까지 됐겠죠. 군관도 받고 이게 다 안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그럼 내가 힘이 안 되는데 네가 돈을 댈 수 있냐? 네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길래 평양까지 들어오겠다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게 막말로 말하면 철도 없거니와 주제 파악을 하고 뭔가 이게 도전하고 뭔가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일단 평양에 시집갈 수가 없고 내가 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뒤집어져가지고 오늘날 한국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신우주에서 한국 상품이나 물건 써본 경험이 있어요? 한국 거는 제가 못 써봤고요. 그때 신우주 쪽에는 그렇게 한국산이 많지는 않았어요. 제 대학교 생활할 때는 저와도 쓸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는 한국산 중고품, 중국산보다 한국산 중고품이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럼 한국산의 어떤 중고품 중에 써본 거에 대해서 뭐 써봤는지 하나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화장품은 한국산 화장품을 못 썼어요. 바지 입어봤어요. 바지는 입어보고 이게 딱 달라붙으면서 밑으로 탁 퍼지는 게 나팔바지 형식으로. 저도 입었는데. 네. 근데 그거 입으면 북한은 검열을 많이 해요. 이렇게 청년들 단속하잖아요. 막 이게 똥대바지 입었다. 그래서 딱 달라붙는 거 있고 엉치가 뻘떡 나오고 막 이러면 그냥 오라 해가지고 당장 바지 벗으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통제를 심하게 하잖아요. 붙는 옷을 입으면 뭐 이게 뭐 항색바람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입는다고 어쨌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애착 있으니까 그 옷에 대한 바지 입어보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좋죠. 이게 붙어도 편한 거예요. 질감이 달라요. 막 중국산은 입으면 2, 3일 되면 벌써 벗불이 일고 막 이러는데 한국산은 중고품이라 해도 확실히 재질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때는 뭐 저축하고 이런 느낌은 없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그냥 나가서 한국산 찾느라고. 네. 북한에 있을 때 한국산 써본 것도 바지 말고 뭐 있어요? 패딩은 못 입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예. 근데 신발은 신어봤어요. 한국산. 신발. 네, 한국산 거 이렇게 운동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딱 입고 나서면 뭔가 일반 우리가 신는 신발이랑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한국산은. 그러니까 뭐 북한은 좀 보여지는 데 대한 이런 게 좀 강해지니까 거칠해. 좀 있어 보이면 뭐 좀 막 자신감 힘이 가잖아요. 예. 네. 저는 한국산 신발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앞에 쭈글쭈글쭈글하게 주름 그 한국산이 원래 오리지널 원조래요. 이렇게 주름이 싹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거를 북한에 기억이 있어서 한국에 오자마자 그거 사서 신었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그거 엄청 비쌌죠, 써보시니. 시어머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할매 신발이래요. 할매 신발. 그래서 나보고 너는 어디 가서 이런 할매 신발 사왔냐라는 이렇게 낮으면서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신발이에요. 네. 그거 한국산이에요. 비축이, 바닥이. 써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한국산이에요. 북한이 도로가 포장이 안 좋아가지고 울퉁불퉁한데 한국산은 가죽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양말 빵꾸도 안 나고 정말 발이 아프게 신을 수 있는데 중국산은 그게 가죽이 꽉꽉하고 발이 아프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한국산 신발 정말 선호하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그 신발 당장 신지 말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 먹플러 있잖아요. 먹플러. 근데 이렇게 겨울용가 말씀하셔서 그런데 먹플러인데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저거 신체에 딱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라인 잡아주는 거 먹플러. 플라티 그 한국산 거 정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리안인데 입어보니까 중고품은 중고품인데 한국산이라고 하긴 하는데 뭔가 가공산 같은 한국산? 그래도 인기 있었어요. 그게 비쌌어요. 북한에서 처음 한국 드라마를 접했을 때가 몇 살 때였어요? 그때는 23살부터 봤죠. 그럼 한국 드라마를 딱 보면서 첫 드라마 뭐 봤어요? 저도 겨울연가예요. 다양하게 봤죠. 겨울연가,
어린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다 여성들이 이렇게 아픈 드라마를 많이 하잖아요. 아픈 드라마. 이 사랑이지만 아픈 사랑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슬픈 사랑.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그 영화를 보니까 나만은 다 저렇게 사랑을 하나? 저건 좀 너무 슬프다. 그래서 슬픔은 슬픈 대로 받아들이면서 보다가 그 다음 본 게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게 여자 만세라고 있어요. 그 여성의 회사 생활을 하다가 좋아하는 남자한테도 이렇게 뭔가 헤어지고 이렇게 여성으로서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주제로 가다가 나중에는 여자들끼리 힘을 합쳐서 뭔가 회사를 자그마하게 해서 이렇게 비행기 티켓 파는 이런 업무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럼 생각되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어떻게 회사를 만들어? 여자도 할 수 있구나. 그 여자가 회사 생활에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서 어릴 때는 이렇게 남자한테 이렇게 헌신하는 여자였더라고요, 그 여성이. 군대 나간 남자 친구도 찾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그 남자하고 일이 안 됐어. 안 됐는데 이렇게 상처를 디디고 여자가 이렇게 막 살아보겠다는 어떤 의지로 가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여자가 성숙되는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성공하는 걸로? 근데 여자 친구들이 협력해가지고 이 여자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거를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이 여자 친구들이 힘을 다. 합쳐서. 그럼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잖아요. 여성이라고 해서 피폐되게 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뭔가를 보여주는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여자도 환경에 부딪히면 또 도전하고 극복하고 도전하다 보면 그 사랑받기 몰랐던 그 여자가 향후에는 어떤 자기의 뭐 가치관을 찾아서 가는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연애 관계를 하는 걸로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상처.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그 여성이 공감이 간 거예요. 그 여자의 요동이 공감이 간 거예요. 우리 북한 여성들이 순종적인 게 많잖아요. 네. 누구를 위해서 희생적이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가정들이 뭐 보다 보니까 제 인생이 그런 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면 도시도 많이 보여주지만 농촌의 생활도 보여주잖아요. 네, 가끔. 네. 그럼 농촌에서 돈이 없다고 서로 티깍티깍 싸우면서도 먹고 사는 거는 밥 먹자 먹을 때 보면 살 때 보면 먹는 게 풍족한 거예요. 저 속에서 왜 싸워? 먹고 사는데 풍족한데 왜 싸워? 뭐 어쨌다고 돈 없다고 저래? 돈 없다고 우는 소리 해도 먹고 사는 건 해결되는구나. 그치. 그게 보이지. 그게 보이지. 그러면 먹고 사는데 굳이 걱정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돈을 더 보냐, 뭐 보냐, 즐거움이라는 걸 찾는 거에 대한 생각은 꿈에도 안 했고,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구나. 그래, 일만 해도 저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야, 이건 뭐 완전 대박 나라다. 근데 북한 여자들이 거기 가면 다 막 이제 서서히 제가 듣기에는 강연에 듣기에는 이렇게 북한 사람들 가면 먹는 밥에다 이렇게 약을 싹 뿌려가지고 서서히 죽게끔 순간에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었을 평소고 정말 저지능적으로 교육을 했다 진짜. 애들이 어째서 보이고 애들이 이렇게 머리가 둔하니.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못 오잖아요. 아래쪽에서 도전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걸 계속 세뇌받고 살았는데 누가 함부로 도전을 안 하죠.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되게 남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죠. 남한까지 오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그때 당시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부러웠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드라마를 보고 부러웠겠죠.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만약 내가 태어났다면 저런 사랑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저런 이렇게 회사 생활도 할 수 있겠고 뭔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지장은 안 받겠다. 그거를 알 수 있었죠. 뭐 여기는 돈이 쏟아지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쏟아지는 나라. 그래서 누군가 친척이 무슨 캐나다 가 있다 그러면 부자한테 캐나다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미국에서 산다. 뭐 캐나다 산다. 중국에 살아도 완전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 집이. 우리 친척이 먼 친척이 중국에 있다 이래도 막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막 부러워해요. 그럼요. 그러면 자 이쯤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우리가 마트를 가잖아요. 이마트 홈플러스 처음에 딱 가봤을 때 남다른 소감이 혹시 있었나요? 있었죠. 뭐 이렇게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카드로 딱 결제해서 나가고 이런 게 시스템 과정이 신기하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다는 거.
카드 결제하는 거는 중국에서 해봤죠? 나 못 해봤죠. 아, 그래요? 저는 못 해봤으니까 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카드를 못 써봤다고요? 예. 중국에서 그럼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못 써봤어요? 저 여기 와서 썼으니까. 와, 그럼 신기한 게 많겠군요. 저는 많죠. 맞는데 너무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한국 오면 내가 일본으로 살이라. 일본으로 살이랑 옷이에요, 옷. 어디 가서 쇼핑했어요? 옷 쇼핑하는 게 그냥 이제 홈플러스 쇼핑 많이 했고. 네. 그때는 뭐, 벌줄 모르니까 그 중에서도 괜찮다 하면 그냥 골라 입고 그랬고요. 이게 살다 나니까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신기한 거예요. 다 신기했어요. 마트 다니는 것도 의자마다나 신기했고요. 네. 안 다녀봤어요. 그럼 마트에 가서 이게 뭐가 이게 캐리어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사고 싶은 거 놓고 카드 결제하고 나오니 이런 걸 안 해보다 나니까 아마 하나원에서 좀 교습을 줬잖아요. 네. 줬으니까 그나마 나와서 천천히 하면서 이제한테 배워 나갔지. 진짜 첫자였어요, 첫자. 그럼 그거를 그렇게 사가지고 집에 물건 딱 가지고 부를 때 뭐 행복감이 엄청 드셨을 것 같은데. 부자 같은 느낌이 들죠. 부자 같은 느낌. 부자 같은 느낌. 국정원에 들어와서 일단 옷을 다 나눠주잖아요. 신발도 주고 그렇죠. 벗겨버리고 네. 국정원 옷으로 딱 통일해서 주는데 재질도 좋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막 북한에서 대학 공부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잘 사는 삶을 살다가 넘어온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네. 오히려 이제 접목 못한 부분들이 더 많고 중국에서도 접목 못했다가 이제 여기 와서 첫자부터 시작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이제는 뭐 이제 5년, 6년 됐는데 아직 그 북한의 어떤 그런 게 아직 벗겨지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예, 시작부터 거의 보면 뭐 대한민국 나이로 보면 5살밖에 안 된 거예요. 모든 걸 시작부터. 또 어떤 북한 분들 중에는 중국에서 회사 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새롭게 다 받아들이면서 살다 나니까 아직까지 뭐 이제 세련되지 못하고 이런 게 많아요. 천티가 아직도 많이 나고. 이제부터 배우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 배우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에 와서도 직장에만 몰입돼서 살고 이렇게 스타일이 이렇게 여름여름 못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막 직장 여기만 몰입돼서 살다라는 거예요. 여행도 못 가보고 그리고 뭔가 이게 다양한 사회 경험을 제가 솔직히 못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시야가 넓지 못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많이 이제부터라도 해보셔야죠. 내가 이거 직장 생활만 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게 아니라 좀 나도 이제 뭐 이렇게 옆도 좀 바라보고 좀 더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면서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나가서 먹을 줄도 알고 이런 걸 못했어요. 잘.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딱 왔을 때 한국에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접하잖아요.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많죠. 텔레비전을 딱 틀면서 뭔가 안정감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예요? 안정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북한에서 돈만 생기면 CD, 네. DVD, CD를 제가 샀어요. 그래도 그나마 북이라고 하니까 돈 좀 쓰겠구나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그중에서 믿을만한 입이 좀 무겁다는 친구들만 둘이 끌고 가가지고 그 친척집에 가서 이렇게 DVD도 기계가 있어야 돌리잖아요. 가서 봤어요. 이렇게 몰래 보고 막 자켓 틀고 보고. 근데 또 나만 이렇게 드라마는 작게 틀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작게들 말하니까. 근데 여기 이제 와서 이제 TV를 보잖아요. 보면 일단 저는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이때까지 생활했잖아요. 누구의 구애도 없이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보면서 나 혼자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드라마에 심취돼서 여성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푹 빠져서 뭔가 누구 눈치 안 보고 본다는 데 대한 이런 행복감, 안정감, 예, 촉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뭔가 찍찍찍 채널을 돌리면서 이렇게 본다는 그런 느낌에 또 다음 드라마를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기다려지는 느낌? 그쵸. 제가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저희 쪽에도 이렇게 전파 잡는 거 있었어요. 네. 이렇게 안테나라고 하잖아요. 네. 높이 새는 안테나. 근데 안테나를 돌리면 이렇게 남한 드라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채널이 잡히는 거예요. 평상에서? 평성에서. 우와! 네. 대박! 그래서요? 제가 같이 살던 할머니 집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려서 잡는데 제가 그때 봤던 드라마가 오딘이었어요.
평성에서요? 네, 평성에서. 평성에서 안테나를 돌리면 네. 텔레비전이 나왔다고요? 예, 나와요. 그래서요? 나오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싹싹싹싹 거리는 채널이 있어요. 고정된 채널이. 네. 잡히는 채널이 있어요. 네, 네. 그 채널 딱 돌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색이 나오는 색 트랩 있잖아요. 여기는 안 잡혀요. 네.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옛날에 포토 트랩이 네. 하나 있어요. 그거 잘 잡혀요. 이렇게 채널도 어느 채널이라는 게 딱 돌리면 있죠. 이렇게 잡히는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네, 네.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그냥 그것만 맞춰가지고 안테나 돌리면서 네. 할머니 그거 좀 봐라, 뭐 나오는 거 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돌리면서 그냥 나만 드라마라면 이렇게 제가 쪽을 못 썼어요. 그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막. 그쵸. 재밌잖아요. 그렇게 몰래 또 봤어요? 몰래 봤죠. 근데 그러다 잡히면 죽는 그러다가 옆집이 오면 할머니 바닥 끄고 돌려놓고 그 옆집에 누굴 것도 못 믿을 거잖아요. 이렇게 끄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오는 게 싫은 거야. 그치. 좀 제발 우리 집에 누가 오지 오지 마라. 말았으면. 오지 마라. 나 좀 영화 좀 봐야 되는데. 평성에서도 네, 그게 봐요. 볼 수 있다는 게 황해도는 진짜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 황해도 쪽엔 아마 그 보겠죠. 바로 앞이니까. 근데 평성까지 그게 신호가 간다는 게 놀랍네. 저기도 봐요. 어디요? 이게 김정은이 태어난 고향이 있어요. 강동이라고. 네. 그 강동 쪽에 별장 가까이에서도 채널이 잘 잡혀요. 오. 거기도 내 친척이 살았거든요. 네. 친척 집에 갔는데 그 집 딸하고 저하고 소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 난 나만 들어마. 이거 우리 거기 보니까 살짝 잡히더라서 언니 우리도 잡해 하면서 보여주는데 거기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본 게 남자의 향기였더라. 무슨 향기였는데? 여름 향기, 남자의 향기, 무슨 남자의 향기였어요. 남자의 향기였어요. 감옥에 가는 그거구나. 이름이 뭐냐면 혁수. 혁수인가? 건혁수. 권혁수. 그래가지고 그 사람 여자 한은정 대신해서 감옥에 가는 거. 남자가 엄청 멋있어 보이잖아. 멋있어요. 그 사람 정말 멋있게 그걸 봤어. 실시간으로 해서 봤답니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나올지 모르겠네. 이렇게 봐요. 이게 군인들도 거기가 이게 군인 가족들이 사는 건데 봐요. 서로 모르면 대화만 안 할 뿐이지. 조금씩 통제는 하지만 워낙에 이게 많이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제거하지 못하면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맹하 시기부터 싹을 자르라라고 해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보면 요즘은 총살까지 하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보네요. 저는 오늘 또 우리 시경 씨하고 또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또 영상을 찍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실 이야기가 있나요? 한국에 와서 뭐 좋은 점, 다짐, 생각하는 점. 한국의 다짐이라기보다 북한의 북쪽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점이고 맞아요. 좁죠. 작죠.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근데 제가 다양하게 막 신우주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북쪽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하게 접해가지고 그 모든 속에서 이렇게 저도 또 도전을 하잖아요. 다음에 발전적인 게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하고 도전하면서 제가 한국까지 이렇게 오늘날 와서 이제 한국의 사회생활 적응하고 이제 회사 생활도 접목해보고 개발도 하면서 나의 인생의 이런 패턴을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아래쪽에 사는 내 친구들이나 이 북한에 사는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 그때는 내가 좀 불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결혼도 못하고 진짜 그렇게 사는 내 인생이 피폐했었는데 오늘날에 내가 여기 한국까지 오게 된 모든 계기점을 보면 나는 진짜 행운하구나. 예, 운이 참 좋다. 그렇죠. 운이 좋죠. 예.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내 운명을 바꾼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죠. 스스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명을 바꾼 거죠. 평성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소식을 몰라요? 한국에 대한 소식을 아는데 서로 다 입을 안 벌리고 소통을 안 하죠. 하지만 본인들이 인식은 하는 거예요. 한국 잘 사는 나라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없죠. 그럼 한국 물품 좋고 한국에 대한 완전한 환상이 정말 크죠. 평성 사람들도 말은 못하지만 이미 북한 서로 체제와 눈으로 보면 남한 체제의 게임은 끝났다. 남한이 잘 산다는 건 아는 거죠. 벌써 시장만 딱 나가면 한국 상품부터 찾잖아요. 이거는 의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어떤 이렇게 우상화에 대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말은 안 하죠. 그쵸. 이거 한마디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여기서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옛날에 남한이 가난한 나라라고
국어 교과서에 늘 썼는데 이제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대한민국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미 알아서 셀프로 홍보했기 때문에 체제의 어떤 경쟁 구도는 이제 벗어져난 단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장시간 이런 촬영에 협조해 주신 우리 박시경님에게 또 감사하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